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제 미국 대선 경선과 관련해 김지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중배 융합뉴스부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중배 기자,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지만 인디아주 이 결과 때문에 힐러리와 트럼프의 맞대결 성사 가능성이 커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동북부 5개주 경선에서 사실상 양자 구도는 거의 굳어졌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오늘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경우 테드 크루즈 후보가 이제 역부족임을 느끼면서 이제 경선 중도 사퇴를 선언함에 따라서 뭐 사실 대선 후보로 지명이 되다시피 이미 결정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도 이미 지난 경선에서 사실상 승리를 확정 지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승리를 확정 지은 이런 분위기에서 또 버니 샌더스 후보가 마지막까지 완주 의지를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그쪽의 지지표가 결집돼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 그리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양자 구도로 향후 미국 대선 본선이 치러질 것이 유력시됩니다. 네, 김지훈 위원께 질문을 드리면 네. 뭐 지금 이 표에도 나오지만 보통 이제 여론조사를 하긴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런데 보면 이 양자 대결에서 클린턴한테 이긴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이긴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뭐 아무래도 바람이 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네. 뉴욕 경선에서 크게 이기고 또 지난주에 이제 5개 주를 전부 싹쓸이를 하면서 트럼프가 좀 상승세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미국 대선에서 전국적인 단위에서의 여론조사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선거인단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뉴욕주에서 49%와 51%의 득표를 한 후보가 있으면 51%의 득표를 한 후보가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거 인단별로 봐야 되고 실제로 2012년에 오바마 대통령하고 미트 럼니 후보가 대결을 했을 때에도 득표율에서는 한 4%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가져간 선거 인단수는 오바마 대통령 경우가 332명, 그리고 미트 럼니 후보가 당시에 206명을 가져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였죠. 그래서 주 단위별로 굉장히 중요한 주들이 있으니까 그걸 봐야지 사실 전국 여론조사 결과는 큰 의미는 없다. 네. 하지만 트럼프가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세, 바람을 타고 있다, 인기는 있다라는 부분일 그렇죠. 텐데 왜 인기가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매력입니까? 일단 선거는 그 화두가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번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소외받는 저소득층을 누가 끌어안느냐가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열정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해 왔지만 공화당 지도부에 의해서는 왠지 소외돼 왔던 백인 노동자층을 굉장히 잘 끌어안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진운이 좋았어요, 사실. 트럼프 외에 이렇다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런 후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대진운도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김중배 기자가 보기에 트럼프 후보의 인기 비결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연구원님께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셨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네. 좀 첨언을 하자면은 뭐 뉴욕타임스의 경우에는 트럼프의 지지층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동식 주택에 사는 빈곤층, 또 농업이나 건설 현장 노동자들, 네. 그리고 제조업 종사자들 이런 분들이 주요 지지층이다.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미국 주류 정치에서 소외받아온 어떤 미국의 전통적인 백인들 그리고 특히 하층민들 어떤 이런 부분들의 어떤 정서를 트럼프는 직설적으로 가감없이 꾸밈없이 보여주는 화법. 때로는 막말 논란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네. 트럼프 본인이 얼마 전 그 유세에서도 밝혔지만 본인의 장점은 뭐 외모 얘기도 했었죠. 그리고 뭐 머리와 입이다라는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화법에 자신이 있다라는 건데요. 트럼프 후보의 여러 가지 화법들은 상당히 그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발언들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트럼프의 화법이 또 상당히 치밀한 본인의 어떤 계산과 이런 걸로 해서 어떤 전통적인 미국의 어떤 정서들을 끌어내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뭐 부분. 저희가 이제 트럼프 인기 비결 잠깐 준비를 했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머리 모양 가지고 이제 어떻게 머리 모양 내는지가 이제 신문에 소개될 정도로 진짜 자기 머리가 맞느냐 이런 얘기할 정도로 이제 이슈를 만드는 데 탁월한 사람이었고 또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만 예전에 이제 어플랜틱스인가요? 그 영화에서 이제 당신은 해고야 그 말을 아주 직설적으로 했던 부분이 마음에 와닿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전 제일 궁금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왜 백인 남성들이 지지를 했을까라는 부분이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일단 백인 남성 부분인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된 것이 저는 상당히 큰 그 메시지를 던졌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저소득층 노동자 그리고 백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이제 백인인 경우에 사실은 자신들이 백인이고 또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한 미국을 일군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예. 그래도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유색 인종이 우리를 뛰어넘어서 심지어 백악관까지 입성을 하는구나. 아. 그게 상당히 이들에게는 어떤 위협이라든지 뭐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것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군요. 뭐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만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트럼프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이 이제 초반 지지율이 이제 이것이 허상이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이제 인기 조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느냐라는 것은 의문인데 이 돌풍이 계속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대선이 시작이 되면은 네. 이제는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상대 적들이 경선 후보가 아니거든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기 때문에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당 차원에서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당 차원에서 어떤 뭐 태스크포스라든지 뭐 이런 게 꾸려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문제점이라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지자도 많지만은 안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 사람은 정말로 절대로 안 돼라고 이제 하는 그런 유권자층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유권자들을 끌어들인 것보다 그런 유권자들이 중도나 민주당뿐이 아니고 공화당에도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 그럼 공화당을 대표하는 후보로서 실제로 공화당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히스패닉 관련한 굉장히 많은 막말들을 많이 했는데 네. 전통적으로 유색 인종들은 투표율이 낮습니다. 특히 히스패닉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인구의 전체의 뭐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투표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후보가 나와서 뭐 멕시칸 그 이민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했고 그래서 네. 이게 혹시 상대표들을 결집시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할 수가 있겠네요. 예. 김중배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공화당 안에서도 이 사람은 정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정말 나오는데 미국 내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말씀하셨듯이 미국 내에서는 그 극도의 어떤 그 트럼프 혐오주의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강한 반대, 비판, 뭐 광고도 엄청나게 많이 미디어를 통해서 쏟아지고 있고요. 반면에 또 유권자들의 어떤 지지도는 또 탄탄하게 또 계속 결집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 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그 트럼프 후보는 끊임없이 분열로 나라를 몰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그 말의 배경에 그대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모이면 모일수록 또 트럼프 후보에 대한 어떤 반대 여론 이런 것들도 부상을 계속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가는 곳마다 지금 내부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비판성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공화당 내에서조차 주류 이런 그 전통적인 어떤 그 워싱턴 정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비판 여론 그리고 특히 미디어들의 어떤 그 반발 그리고 또 비판 여러 가지 그 트럼프가 뉴욕의 어떤 아이콘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미디어들 스스로가 지금 자성의 발언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트럼프를 잘못 키웠다. 그냥 엔터테이너에 불과했던 사람이 그렇죠. 설마 미국 공화당의 대선 주자까지 올라갈 줄을 몰랐다. 자성한다. 나에게 돌을 던져라. 뭐 이런 식의 그 자성 발언을 하는 기자들이 계속 생겨날 정도로 네. 아무튼 트럼프 후보가 계속 득세할수록 그런 어떤 양극, 그 반발과 비판 그리고 또 지지 이게 이제 상충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셨으니까 생각나는 것이 이제 나홀로 집에 2에서 그 트럼프가 케빈한테 여기 길 알려주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때도 생각이 나면서 자기네 호텔이기 때문에 이제 카메오 출연을 했던 부분이 좀 생각이 나면서 정말 엔터테이너였는데 어느 순간 대선 주자가 됐습니다. 대선 주자가 되면서 하는 얘기가 참 많은데 뭐 한국 관련해서 뭐 방위비를 좀 더 부담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로 말하면 한국은 괴물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한국에 보내 방어하는데 우리가 얻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한국과 관련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고 뭐 방위비 역시 뭐 푼돈이란 부분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뭐 핵무장에 대해서 언젠가는 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 또
뭐 전쟁하면 하는 거지 행운을 좀 빌어보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동맹국을 향해서 과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앞으로 예상이 되시는지 동맹국과의 관계. 흥미로운 게 네. 도널드 트럼프는 항상 이 동맹국 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괜히 당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어요. 제가 사실은 1999년에 트럼프가 월스트리트저널에 자신이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2000년도에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제 기고를 했는데 네. 거기서 나타낸 동맹국에 대한 어떤 입장이 지금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데 쟤네들은 우리 미국을 이용만 하고 있다. 근데 뭐 물론 이제 다들 이제 언론에 나왔다시피 이제 사실이 아니고 저희가 부담하는 게 상당히 많은 돈이고요. 예. 또 핵무장에 관한 부분은 뭐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미국의 이제 대부분의 외교 정책 전문가라든지 또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동맹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좀 생각 깊이 하지 않고 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동맹국 관계라든지 하는 것이 이 나라를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뭐 그거에 상관없이 어떤 지정학적인 뭐 국제 정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외교적 정책에 대해서는 갖는 권한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맘대로 이거를 뭐 조정하거나 바꾸거나 할 수는 없다. 또 엄연히 또 의회라는 견제기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발언이 계속된다든지 또 트럼프가 이렇게 대통령이 되었을 때 미국 동맹국 내에서의 미국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 그러니까는 우리도 반미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게 커진다면은 이제 현재까지 미국이 쌓아온 어떤 미국의 위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밖에서 우려하는 만큼의 외교적 어떻게 보면 변화는 없을 수도 있지만 약간 반미 감정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려할 부분이 생길 수 있다. 트럼프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김윤규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지점에서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트럼프가 어떤 동맹국들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인데 굳이 외국 동맹국들과의 어떤 척을 짓고 그리고 이런 외교적인 어떤 무례한 어떻게 보면 참 무례한 외교적 언사들을 계속 늘어놓는 건 나름대로의 또 이유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의 어떤 국내 특히 백인 그 하층민 그리고 또 백인의 전통적인 어떤 보수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또 하나의 수사가 아닌가. 그래서 그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직접 외교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더라도 네. 일단 대통령 후보가 갖고 있는 생각, 기본적인 인식의 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겠죠. 근데 그 부분에서는 그 미국의 전통적인 어떤 자유주의적 성향에서 기반한 우리는 외국의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고립주의적인 전통적인 기조 그 선상에서 이번 그 동맹국들 향해서 어떤 도발적인 발언들을 하면서 어떤 미국민들의 그런 전통적인 정서 왜 우리가 남의 나라 것까지 가서 우리 돈을 퍼주면서 그렇게 기여를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정서들이 분명히 유권자들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 유권자들의 정서를 파고들기 위한 치밀한 계산에 따른 발언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찌 됐든 중요한 건 그 뒤로 나타날 수 있는 중에서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중국을 끊임없이 도발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후에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이 된 부분에서 상정한다면 중국과의 끊임없는 어떤 충돌과 갈등이 이제 키워질 수 있고 그 상황에서 트럼프 후보는 또 여러 가지 도발적인 그리고 대치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는 어떤 그런 정책적 방향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한반도 상황을 아주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예. 뭐 이제 맞대결이 가시화되고 있는 트럼프 후보와 힐러리 후보 바로 이 동맹 부분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맹 무임승차하지 마라. 돈 낼 건 다 내고 어떻게 보면 방위비 분담뿐만 아니라 알아서 좀 잘 살아봐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이 트럼프 쪽이고 거기에 비해 힐러리 전 국무장관은 동맹 방어 확보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은 과연 그렇다면 이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뭐 한 번씩 좀 얘기를 하겠지만 과연 두 사람의 관계, 둘이 맞대결을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승률이 좀 높아질 것인지 예상을 좀 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네. 항상 이런 질문. 저는 힐러리 클린턴이 높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국은 선거인단으로 투표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민주당을 찍는 주는 항상 거의 민주당만 찍고 공화당을 찍는 주는 거의 공화당만 찍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 내외로 승패가 갈렸던 여러 좀 중요한 주들이 몇 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 버지니아라든지 플로리다,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콜로라도 뭐 이런 곳들인데 그런 곳들에서 대부분 힐러리
힐러리 클린턴이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하이오 같은 경우 사실 요새는 굉장히 공화당 쪽으로 많이 기울었고 사실 케이시 후보가 주지사로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케이시 후보가 나왔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오하이오에서도 현재 상태로는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가 대결을 했을 때 클린턴이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 플로리다에서도 그렇고 해서 아직은 힐러리 클린턴에게 승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 몇 가지 어떻게 보면 취약점 부분이 하나가 이제 여성이라는 부분이 또 하나 있겠고 또 이메일 사건 때문에 좀 더 발목이 잡힐 것이다라는 예상도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겠습니까? 글쎄 뭐 여성이라는 게 취약점이라기보다는 남편이 이미 대통령을 했었다라는 점이 약간은 좀 이게 무슨 세습제도 아니고 뭐 이런 게 있긴 한데요. 이제는 클린턴 하면 빌 클린턴이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이메일 스캔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번 거쳐왔기 때문에 또다시 뭐 잘 점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사실은 이제 힐러리 클린턴은 본인 스스로가 가장 걸림돌이죠. 너무 정계에 오래 있었고 좀 네. 약간 낡은 이미지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버니 샌더스하고 트럼프하고 좀 맞닿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아웃사이더고 비주류고. 그리고 이번 경선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힐러리 클린턴이 굉장히 경쟁력 있는 후보는 아니었구나라는 점이 사실은 조금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 트럼프 전선 형성을 했을 때 그 반 트럼프 유권자들을 얼마만큼 데리고 올 수 있는 흡입력이 있느냐.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장애고 또 넘어야 될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김중배 기자한테는 이제 트럼프 질문하겠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걸림돌이 뭐가 있을까요? 트럼프 후보의 경우는 조금 전에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미국을 끊임없이 이제 분열하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이런 좌충우돌성의 발언들을 끊임없이 계속 또 본선에서 쏟아낼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발언들이 어떻게 다르게 튀어서 정말로 그 트럼프 후보의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본인의 어떤 입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관건이고요. 또 그러한 어떤 발언 그리고 또 가장 큰 외교 정책의 기조로서 지금 반이민 정책을 들고 계속 이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마이너리티 사회 이후의 어떤 반대 정서와 이후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대선 본선전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이 또 하나의 그 트럼프 후보가 넘어야 될 어떤 산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뭐 보시는 것처럼 뭐 트럼프 그룹의 CEO 또 100억 달러 자산가가 되면서 엔터테인먼트로 상당히 많은 인기를 갖고 어떻게 보면 대선 주자까지 올라서 그 대선 주자가 성공할지에 대한 또 의심이 또 들고 있고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들고 있고 힐러리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형적인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를 해서 어떻게 보면 남편을 대통령으로까지 만드는 역할을 했고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정치가의 길을 또 쭉 걸어왔던 힐러리 클린턴과의 맞대결에서 누가 될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쏠리고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 중에 또 누가 돼야 우리 정치와의 관계도 중요하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끝으로 이제 미국 대선 일정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중배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6월 7일 날 공화당 경선이 완료가 되는데 사실 오늘부로 크루즈 후보가 물러나면서 뭐 거의 결정이 된 거죠. 그리고 14일 날 민주당 경선이 완료되는데 끝까지 샌더스 후보 분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7월 18일부터 21일 나흘간에 걸쳐서 이제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공화당의 경선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치러집니다. 여기서 후보를 정식으로 이제 지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7일과 28일 이틀간은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립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본선이 진행이 되고요. TV 토론이 수차례 이제 열리게 됩니다. 11월 8일 날 국민 유권자들의 이제 선거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11월 8일은 11월 첫째 월요일이 들어있는 그 주의 화요일 날 선거를 치르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른 겁니다. 이후에 이제 12월 19일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서 이제 미국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내년 1월 20일 그 45대 미국 대통령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김지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중배 융합뉴스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